충격적인 발언이 터졌습니다. 글로벌 포럼의 무대 위 한 명의 세계 석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대통령 탄핵, 리더조차 없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시 장내가 얼어붙었고 믿을 수 없다는 숨죽인 탄식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의심해도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리차드 베르너입니다. UN 지속가능개발 총괄을 역임했고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미래 포럼에 초청받았어요. 이른 아침부터 강연장은 이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각국에서 온 석학들이 모여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죠. 1시간 전부터 강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제 마음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강연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무대에 오르며 넓은 강연장을 둘러봤습니다. 첫 줄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뒤로는 언론인들과 학생들이 자리했어요.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고 청중들의 기대감 넘치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한국이 왜 오늘날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자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 사쿠라 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을 들었어요. 베르너 박사님, 한국이 정말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기술력과 전통 문화는 여전히 세계적이고 사회 안정성 측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사쿠라 박사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있던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도 곧바로 반문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오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한국을 최고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연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 대표단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고 유럽에서 온 학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팀은 지난 3년간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왔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너무 급격히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마틴 슈바이처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르너 교수님, 저는 지금 교수님의 문제 제기 방식이 학술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지표 없이 감정적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의 날카로운 비판에 청중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슈바이처 교수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 객관적 지표입니다. 청중들의 의심 어린 눈빛 속에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제 팀이 3년간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삶의 질 향상, 기술 혁신, 사회 안전, 공공 인프라 발전을 이룬 나라가 어디인지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연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여전했지만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었죠. 세계적 학술지에 기고한 제 연구 결과는 명확했지만 아직 많은 석학들조차 이를, 아니 한국에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첫 슬라이드를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청중의 의심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제 주장을 입증하겠습니다. 강연장 뒤편의 스텝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의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 글로벌 혁신 지수였습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은 명확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일본이 따르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혁신 역량에서 세계 주요국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화면을 전환하자 10년간의 변화 추이가 담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완만하거나 정체되어 있었어요. 2012년만 해도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단연 선두입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그래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등장했어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죠. 이 전환기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세요. 그래프에서 한국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기업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온 에밀리 교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중국도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중국은 물량 면에서는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기술 스펙을 비교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밀도, 수명,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여러 항목에서 한국 배터리가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고급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압도적입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이 왜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는지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핵심은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소재부터 셀, 모듈, 팩, 관리 시스템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수직 계열화가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유럽과 미국 대표들은 메모를 하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인정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첨단 기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가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물부터 살펴봅시다. 기술만으로는 문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해봅시다. 인간 생존의 핵심 요소, 물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수돗물 시스템 아리수에 대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16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이는 생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뉴욕의 수돗물은 100여 개, 도쿄는 120여 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시간 수질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모든 시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마시는 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표 존슨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웹사이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각 지역의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웹사이트 화면을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잔류염소, 탁도, 휘, 철, 구리 등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서울 시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계 대도시 중 최고 수준입니다. 존슨 교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미국 플린트 사태 같은 문제는 없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낡은 수도관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9센트의 수도관이 교체되었고 나무오염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플린트 사태와 일본의 노후 수도관 문제를 언급하며 비교했습니다. 플린트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수원지를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일본 도쿄는 아직도 30% 이상이 노후 수도관입니다. 반면 한국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나요? 그런 대규모 인프라 교체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요. 한국은 수도 요금에 이 비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시민들이 이 비용 증가를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일본 대표 사쿠라 박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물 낭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깨끗한 물이 쉽게 공급되면 소비량도 늘어날 텐데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1인당 1일 물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통한 누수 감지, 시민 교육, 누진제 요금 체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의 물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뉴욕, 런던, 도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집중 투자는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정수처리 기술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의 수돗물은 수원지에서 가정까지 평균 18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 과정이 완벽하게 관리됩니다. 특히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 처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물 관리에 자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만 한국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수원지부터 각 가정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가능하죠. 무대 위에서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의아함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 공급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으니까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국의 산업과 보건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국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혁신적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봅시다.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저는 청중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놀라웠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두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성공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표 존슨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한국의 빠른 추격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2020년 이후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이미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대표 사쿠라 박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일본도 한때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뒤처져 있죠.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몰락은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박사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이점은 지속적 혁신입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R&D 투자 추이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시켰죠.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률 98%, 진료비 청구와 지불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MRI나 CT 같은 고급 의료장비 보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에밀리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얼마나 됩니까?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8.4% 수준입니다. 미국의 17%, 일본의 11%, 독일의 10%에 비해 현저히 낮죠. 그럼에도 기대 수명과 주요 질병 생존율은 더 높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의료비 문제는 미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으니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디지털 통합입니다. 화면에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모든 병원과 약국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이전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중복 검사나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대표 사쿠라 박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나요? 일본도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대 수명을 자랑합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뛰어납니다. 그러나 디지털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자신의 의무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은 의료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표에는 평균 대기 시간, 의료 장비 접근성, 디지털 의무 기록 통합률 등의 지표가 나열되어 있었고,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응급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율은 93%로 일본의 87%보다 높습니다. 말이 없던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서 중국의 성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직 보급률이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러나 인터넷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개방성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평균 이상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청중들은 이제 진지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하던 눈빛들이 하나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메모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과 정의입니다. 서울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살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며 강력범죄 발생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서울의 범죄율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서울의 범죄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실시간 관제 CCTV 시스템과 스마트 순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역에 20만 대 이상의 CCTV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미국 대표 존슨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CCTV가 있다면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나요? 미국에서는 그런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이 큰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 역시 초기에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CCTV 설치와 운영에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CCTV 설치는 시민동의 절차를 철저히 거칩니다.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죠. 또한 데이터 관리와 접근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무단 열람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감시 시스템은 불편한 것이었겠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인권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CTV가 지역의 범죄율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고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5% 이상이 CCTV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안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함께할 때 진짜 선진국이 됩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통계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분실물 회수율은 80%가 넘습니다. 현금이 든 지갑을 분실해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일본 대표 사쿠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분실물 회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이 아닐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박사님의 지적처럼 문화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민의식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강화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울은 전국 단위의 통합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습득하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역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보는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물건의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국에서는 습득한 물건의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물건 가치의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형 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투명성이 높습니다. 미국 대표 존슨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정보 접근에는 강력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관계자만이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법원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제 청중들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 존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K에 대한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지만 그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표 사쿠라 박사가 물었습니다. 신칸센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시성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통합교통 시스템 측면에서 한국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가 하나의 교통카드로 연결되어 있고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TGV와 비교한다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TGV의 기술력은 뛰어납니다만 네트워크 연결성과 디지털 통합 측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앞서 있습니다. 특히 티켓 예매부터 환승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물, 기술, 의료, 시민의식, 교통,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미래 사회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그리고 시민 참여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모델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기술 발전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강연을 마치자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박수를 쳤지만 순식간에 전체 청중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던 일본과 중국 대표들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쿠라 박사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일본도 배울 점이 많겠네요. 특히 디지털 통합 시스템 부분에서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중국 대표 리웨이 교수도 다가왔습니다. 베르너 박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의 성취를 과대평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네요. 특히 공공 서비스와 시민 참여 부분에서 중국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 마르틴 교수는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통합 교통 시스템과 수돗물 관리 시스템은 독일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대표 존슨 교수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미국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군요. 포럼의 주최자 김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베르너 박사님의 통찰력 있는 강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이었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그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분과별 토론에서 한국의 사례를 더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청중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한국의 성취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이 순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3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목격했고 그것을 세계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성, 효율성과 공공성,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서 한국의 경험은 전 세계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